말라버린 도로 가장자리에서 소녀가 찢어진 곰 인형을 꿰매는 모습을 본 한 백만장자는 즉시 차를 멈췄다. 호기심이 생긴 그는 다가가 보았고 그것이 자신의 죽은 딸이 갖고 있던 곰 인형임을 알아차렸다. 그 순간 그는 인생이 자신에게 길을 보여주고 있다고 느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떤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의 북적이는 강남역 근처 최상의 사무실이 모여있는 빌딩 꼭대기에 자리 잡은 창문 너머로 정태우 회장은 서울의 거대한 파노라마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손에는 막 체결된 50억 원 규모의 계약서가 들려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떠올랐다. 정태우는 자신이 일군 모든 것, 건설 재벌의 자리까지 오르는데 희생한 모든 것을 떠올렸다. 그는 하나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 적어도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다. 회장님, 이번 주말 일정 확인해 드릴게요. 비서 강미영이 태블릿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영 씨, 이번 주말에는 양평 별장에 가려고 해요. 서류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네, 회장님.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일본 투자자들과의 미팅이 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는 돌아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정태우는 창문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잠시 후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손에 들었다.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어린 소녀가 있었다. 정태우의 딸 정지아였다. 소녀는 크고 부드러운 곰인형을 안고 있었다. 그 사진을 찍은 지 오래되었지만 정태우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했다. 지아의 10번째 생일. 그는 일본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곰인형을 사왔다. 비싸고 고급스러운 장난감이었다. 지아는 그 인형을 하루라고 이름지었다. 회장님? 정태우는 사진에서 시선을 떼며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미영 씨, 오늘 일정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먼저 퇴근해도 돼요. 비서가 나간 후 정태우는 서랍에서 위스키 한 병을 꺼내 잔에 따랐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위스키를 마셨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다. 밤이 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태우는 자신의 고급 벤츠를 몰고 서울을 벗어나 양평으로 향했다. 도시의 복잡한 건물들이 점점 뒤로 물러가고 푸른 산과 강이 시야에 들어왔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차 안으로 들어왔다. 정태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런 순간만큼은 그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는 라디오를 켰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모차르트의 레퀴엠, 지아가 좋아했던 곡이었다. 정태우는 라디오를 끄려다 손을 멈췄다. 그 음악을 들으며 양평으로 가는 길을 계속했다. 도로가 점점 좁아지고 구불구불해졌다. 정태우는 벤츠를 능숙하게 운전하며 커브를 돌았다. 그때였다. 도로 옆 작은 공터에 한 소녀가 보였다. 정태우는 무의식적으로 차의 속도를 늦췄다. 소녀는 마른 나무 아래 앉아 무언가를 바느질하고 있었다. 낡은 옷을 입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였다. 정태우는 차를 세웠다. 그는 차에서 내려 소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안녕? 정태우가 말을 건넸다. 소녀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의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고 긴 머리카락은 바람에 흩날렸다. 그녀의 손에는 바늘과 실이 들려 있었고 무릎 위에는 낡은 곰인형이 놓여 있었다. 정태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 인형, 정태우는 인형을 자세히 보았다. 한쪽 눈이 없고 천이 여러 곳에서 찢어져 있었다. 소녀는 그 찢어진 부분을 서로 다른 색상의 실로 꿰매고 있었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검은색, 각 부분마다 다른 색의 실로 꿰매어져 있었다. 그 인형, 정태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소녀는 인형을 더 꽉 안았다. 아저씨가 가져갈 수 없어요. 이건 제 친구예요. 정태우는 천천히 소녀 옆에 앉았다. 아니야, 가져가려는 게 아니야. 그냥 그 인형이 익숙해 보여서. 소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정태우를 바라보았다. 윤서예요. 인형 이름은 하루예요. 정태우의 눈이 커졌다. 하루. 지아가 지어준 이름과 같았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내 이름은 정태우야. 네가 그 인형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말해줄 수 있을까?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주셨어요. 할머니는 이걸 중고 시장에서 샀대요.
처음 봤을 때부터 하루가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정태우는 인형의 왼쪽 팔을 보았다. 그곳에는 작은 자수가 있었다.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정태우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다. 지아라는 이름의 첫 글자 체이이었다. 지아가 직접 수놓은 것이다. 정태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네가 이 인형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 같구나.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정태우의 마음을 찔렀다. 그것은 지아의 미소와 너무나도 비슷했다. 하루는 제 가장 친한 친구예요. 제가 슬플 때 항상 옆에 있어주고 밤에 무서울 때도 저를 지켜줘요. 정태우는 윤서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옷은 낡았지만 깨끗했다. 그녀의 얼굴은 맑고 순수했다.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윤서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엄마는 아파서 병원에 계세요. 아빠는 먼 곳에 가셨어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정태우는 더 묻고 싶었지만 윤서의 표정을 보고 멈췄다. 대신 그는 윤서가 인형을 꿰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작은 손가락이 능숙하게 바늘을 움직였다. 지아도 항상 손재주가 좋았다. 실끝을 잡아당기지 마세요. 윤서가 갑자기 말했다. 그러면 매듭이 풀려요. 정태우는 자신도 모르게 인형의 실을 만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안해. 괜찮아요. 윤서는 인형의 배를 꿰매며 말했다. 하루는 강해요. 많이 다쳤지만 항상 다시 일어나요. 정태우는 그 말에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도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항상 다시 일어났다. 하지만 그의 상처는 겉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의 상처는 마음 깊은 곳에 있었고 그는 그것을 숨기는 데 능숙했다. 윤서야, 너희 집이 어디니? 윤서는 손으로 언덕 너머를 가리켰다. 저 너머 마을이에요. 할머니 집이요. 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께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났다고 말해도 될까?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할머니는 착한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그래. 정태우는 일어서며 말했다. 나중에 다시 만나자, 윤서야. 윤서는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가세요, 아저씨. 정태우는 차로 돌아왔다. 그는 시동을 걸기 전에 잠시 멈췄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후사경으로 여전히 나무 아래 앉아 인형을 꿰매고 있는 윤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그는 윤서를 도울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그는 그녀와 그녀의 가족에 대해 더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정태우는 차를 출발시켰다. 그의 마음은 이미 양평별장에 있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마른 나무 아래 찢어진 곰인형을 꿰매는 소녀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오랜만에 무언가에 대한 목적의식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나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 더 중요한 것이었다. 그것은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는 것이었다. 정태우는 양평별장에 도착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윤서와 하루 인형에 머물러 있었다. 별장은 넓고 고급스러웠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2층 건물이었으며 창문을 통해 남한강의 정영이 내려다 보였다. 하지만 오늘은 그 아름다운 풍경도 정태우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지 못했다. 그는 테라스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아가 태어났을 때 그와 그의 전 아내 수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였다. 정태우는 당시 막 사업을 시작했고 수지는 대학 강사였다. 그들의 작은 아파트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아가 자라면서 정태우의 사업도 함께 성장했다. 처음에는 작은 건설 회사였지만 그의 야망과 결단력으로 점점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그는 더 많은 시간을 일에 투자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아빠, 오늘은 내 발표회 날이에요. 꼭 와주세요. 지아의 목소리가 그의 기억 속에서 울려 퍼졌다. 꼭 갈게, 지아야. 약속할게. 하지만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중요한 계약 체결로 지아의 발표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수지는 비디오를 찍어왔지만 그것은 같지 않았다. 지아의 실망한 눈빛을 비디오로 보는 것은 정태우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일은 점점 더 빈번해졌다. 정태우는 가족보다 일을 우선시했고 수진과의 관계는 서서히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아가 9살이 되었을 때 그들의 세계는 무너졌다. 지아는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다.
검사 결과 지아는 희귀한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지아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다. 정태우는 그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회사 일을 모두 미루고 병원에서 지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지아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고 함께 게임을 하고 그녀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었다. 그리고 지아의 10번째 생일, 정태우는 일본 출장에서 특별한 선물을 사왔다. 그것은 고급스러운 수제 곰인형이었다. 부드러운 베이지색 털과 크리스탈 눈을 가진 인형이었다. 지아는 그 인형을 받자마자 사랑에 빠졌고 하루라고 이름 지었다. 왜 하루라고 지었어? 정태우가 물었다.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루는 일본어로 봄이라는 뜻이에요. 봄은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저도 곧 건강해져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예요. 그 말은 정태우의 가슴을 찔렀다. 지아는 항상 긍정적이었고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지아의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고 결국 그녀는 10번째 생일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났다. 정태우와 수지는 그 고통을 각자의 방식으로 대처했다. 수지는 자신의 슬픔을 표현했지만 정태우는 모든 감정을 억눌렀다. 그는 일에 더욱 몰두했고 점점 더 냉정하고 무감각해졌다. 수지는 더 이상 그와 함께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이혼을 요구했고 정태우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혼 후 수지는 지아의 물건들을 정리했다. 정태우는 그것을 막지 않았다. 그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의 실패를 상기시킨다고 느꼈다. 지아의 물건들을 어떻게 했지? 정태우는 문득 생각했다. 하루 인형은 어떻게 윤서의 손에 들어갔을까? 수진이 그것을 기부했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정태우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오랫동안 수진과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혼 후 미국으로 떠났고 그들은 서로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망설이다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 수진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이 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만 들려왔다. 정태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수진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그는 지아의 물건들, 특히 하루 인형이 어떻게 윤서에게 갔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다. 전 아내의 SNS 계정, 지인들과의 연락처, 그녀가 일했던 대학교 정보 등을 찾아보았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그는 수진이 현재 보스턴의 한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다는 정보를 발견했다. 정태우는 그 대학의 이메일 주소로 메시지를 보냈다. 간단하게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고 지아의 물건들에 대해 알고 싶다고 썼다. 그는 하루 인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메일을 보낸 후 정태우는 다시 테라스로 나갔다. 해가 지고 있었고 강 위로 황금빛 석양이 펼쳐졌다. 그는 다시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다. 지아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하루 인형을 꼭 안고 있었다. 정태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빠 약속해 주세요. 지아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든지 지아야. 하루를 잘 돌봐주세요. 하루는 혼자 있는 걸 무서워해요. 정태우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지아야. 내가 하루를 잘 돌볼게. 하지만 그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지아가 떠난 후 그는 하루 인형을 볼 때마다 너무 아팠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수진에게 맡겼고 수진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은 여러 손을 거쳐 결국 윤서에게 갔을 것이다. 정태우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윤서에게서 하루 인형을 빼앗을 수 없었다. 그것은 지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윤서에게도 소중한 존재였다. 하지만 그는 윤서와 그녀의 가족을 돕고 싶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병원에 있고 아버지는 먼 곳에 갔다고 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그녀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분명했다. 정태우는 결심했다. 내일 아침 그는 윤서가 살고 있다는 마을로 가서 그녀의 할머니를 만날 것이다. 그는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알아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조심해야 했다. 그는 그들의 자존심을 해치고 싶지 않았다. 밤이 깊어가며 정태우는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그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와 현재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지아와 윤서, 하루 인형, 그리고 그가 놓친 모든 시간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가득한 하늘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특별히 밝게 빛나고 있는 것 같았다. 지아야, 그는 속삭였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해. 하지만 이제 늦게나마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해. 하루를 찾았어. 그리고 하루를 돌보는 소녀도 찾았어. 내가 그들을 도울게. 약속할게. 별빛이 더 밝게 반짝이는 것 같았다. 정태우는 그것이 지아의 대답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그날 밤 정태우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에 들었다. 그의 꿈속에서 지아와 윤서는 함께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하루 인형이 있었다. 찢어지고 낡았지만 여전히 사랑으로 가득 찬 하루 인형이. 아침이 밝았다. 정태우는 일찍 일어나 서둘러 준비를 마쳤다. 그는 곧바로 차에 올라 윤서가 살고 있다는 마을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긴장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것이 단순한 인형인지 아니면 그의 인간성인지 그는 아직 확실히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양평의 외곽, 작은 마을은 서울의 번화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좁은 도로와 낮은 건물들, 그리고 오래된 한옥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정태우는 차를 천천히 몰며 마을을 살펴보았다. 마을은 조용했고 가끔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과 텃밭을 가꾸는 노인들만이 보였다. 그는 어제 윤서를 만난 장소에서 시작하여 그녀가 가리킨 방향으로 향했다. 얼마 가지 않아 그는 작은 시골 가게 앞에 차를 세웠다. 가게 주인이 그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실례합니다. 정태우가 말했다. 이 근처에 윤서라는 소녀와 그녀의 할머니가 사는 집을 찾고 있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대답했다. 박윤서 말이세요? 박할머니 손녀? 저 언덕 너머 파란 지붕의 집이에요. 하지만 왜 찾으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정태우는 잠시 고민했다. 어제 윤서를 도로변에서 만났어요. 그녀가 인형을 수선하고 있었죠. 그 인형이 제 딸이 가지고 있던 것과 비슷해서요. 그래서 더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가게 주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아, 그 고민형 말이군요. 윤서는 그 인형을 정말 소중히 여겨요. 항상 데리고 다니죠. 네, 그런 것 같더군요. 정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다. 윤서의 가족에 대해 더 알 수 있을까요? 그녀가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고 아버지는 먼 곳에 가셨다고 했거든요. 가게 주인은 한숨을 쉬었다. 불쌍한 아이예요. 어머니 이수연 씨는 중병으로 서울의 큰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사고로 가족을 떠났어요. 박할머니가 윤서를 키우고 있죠. 힘든 상황이지만 그들은 강해요. 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댁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는 차를 다시 출발시켰다. 가게 주인이 알려준 방향으로 향하면서 그는 윤서와 그녀의 가족에 대해 더 궁금해졌다. 그녀의 아버지가 사고로 가족을 떠났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어머니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싶었다. 얼마 후 그는 파란 지붕의 작은 한옥을 발견했다.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한 노인이 채소를 가꾸고 있었다. 정태우는 채서 내려 천천히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그가 말했다. 박 할머니 되시나요? 노인은 일을 멈추고 정태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은 맑고 강했다.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제 이름은 정태우입니다. 어제 윤서를 만났어요. 그녀가 들고 있던 고민형이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박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아, 하루 인형 말이군요.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죠. 정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작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정태우는 그 중에서 윤서의 사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웃고 있었고 그녀 옆에는 젊은 여성이 있었다.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일 것이다. 박 할머니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말했다. 윤서가 하루 인형을 정말 좋아해요.
중고시장에서 산 것인데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한 기운이 있다고 느꼈어요. 정태우는 차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 제가 왜 이 인형에 관심이 있는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지아에 대한 이야기, 하루 인형을 선물한 일, 그리고 지아가 세상을 떠난 후 인형이 어떻게 사라졌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박 할머니는 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다. 정말 놀라운 인연이네요. 박 할머니가 말했다. 하루 인형이 윤서에게 오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윤서를 만났을 때 그녀는 인형을 꿰매고 있었어요. 그녀가 인형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박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내 윤서는 하루를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해요. 윤서의 아버지가 떠난 후 윤서는 많이 외로워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프게 되면서 더욱 그랬죠. 하루는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정태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윤서의 아버지에 대해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조심스러웠다. 윤서의 아버지가 사고로 가족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박 할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네, 3년 전이에요. 박준호 제 아들이죠. 그는 건축 현장에서 일했어요. 하루는 현장에서 사고가 났고 그 후로 그는 가족을 떠났어요. 정태우는 할머니의 말에 혼란스러워했다. 사고로 돌아가신 건가요? 박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에요. 사고 후 그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결국 가족을 떠났어요.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태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정말 힘든 상황이었겠군요. 그리고 윤서의 어머니는요? 이수연은 제 며느리예요. 그녀는 준호가 떠난 후 혼자서 윤서를 키우려고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작년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지금은 서울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요. 병원비도 많이 들고 치료도 쉽지 않아요. 정태우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래서 윤서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군요. 네, 수연이 병원에 입원한 후부터요. 저는 최선을 다해 윤서를 돌보고 있지만 나이가 많아 쉽지 않아요. 게다가 병원비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요. 정태우는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윤서와 그녀의 가족을 돕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그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 정태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윤서와 가족분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루 인형이 제 딸의 것이었다는 것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서가 그 인형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보니 제가 무언가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박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정태우 씨, 저희는 자선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윤서의 어머니 치료비가 정말 부담스러워요. 만약 도움을 주시고 싶다면 수연의 치료를 위한 것이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제가 의료비를 지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서의 교육에도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윤서에게는 이것이 자선이 아니라 하루 인형을 통한 특별한 인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세요. 그 아이는 자존심이 강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윤서가 들어왔다. 그녀는 하루 인형을 안고 있었다. 정태우를 보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아저씨,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정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윤서야 안녕, 네 할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어. 윤서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정태우 옆에 앉았다. 하루에 대해서요? 응, 하루에 대해서. 그리고 너와 네 가족에 대해서도. 윤서는 하루 인형을 더 꽉 안았다. 하루한테 새 옷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파란색이에요. 하루가 파란색을 좋아하거든요. 정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지아도 파란색을 좋아했다. 정말 그럼 내가 파란색 천을 좀 가져다 줄까? 윤서의 얼굴이 밝아졌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박 할머니는 윤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윤서야 정태우 아저씨는 특별한 손님이야. 하루 인형이 예전에 아저씨 딸의 것이었대. 윤서의 눈이 커졌다. 정말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정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건 아마도 운명인 것 같아. 하루가 너를 찾아온 거지. 윤서는 하루를 바라보았다. 하루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 그런 것 같아. 하루는 특별한 인형이야. 그리고 이제 하루는 너의 친구야. 윤서는 기쁘게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정태우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다.
윤서야, 정태우가 말했다. 나는 앞으로 자주 너와 할머니를 찾아올게. 그리고 네 엄마의 치료에도 도움을 줄 거야. 괜찮을까?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좋아요. 하지만 하루는 제가 계속 가지고 있어도 돼요? 정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하루는 이제 너의 친구야. 영원히 함께할 거야. 그날 오후 정태우는 윤서와 박 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고 윤서의 학교 이야기를 들었다. 윤서는 수학을 좋아했고 선생님으로부터 재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특별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태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결심했다. 그는 윤서의 교육을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 치료비도 부담할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아에 대한 그리고 하루 인형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다. 저녁이 되자 정태우는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내일은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올 것을 약속했다. 윤서야, 다음 주말에 다시 올게. 그때 파란색 천도 가져올게. 윤서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아저씨. 정태우는 채 올라 창문을 내렸다. 윤서와 박 할머니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는 손을 흔들어 답했다. 그리고 그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지아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마음이 다시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하루 인형과 윤서 덕분이었다. 정태우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윤서와 그녀의 가족을 만나게 된 것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상황이 안타까웠다. 그는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 깊이 생각했다. 단순히 돈을 주는 것 이상의 방법이 필요했다. 그는 윤서의 어머니 이수연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정태우는 곧바로 사무실로 향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몇 가지 일을 처리해야 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서 강미영이 놀란 얼굴로 그를 맞이했다. 회장님, 오늘 오실 줄 몰랐어요. 미영 씨, 미안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내일 일본 투자자들과의 회의 자료는 준비됐나요? 네, 모두 준비됐습니다. 회의실도 예약했고요. 좋아요. 그리고 미영 씨, 개인적인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정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양평에 사는 이수연이라는 환자에 대해 알아봐 주세요. 서울의 큰 병원에 입원해 있을 거예요. 암 환자입니다. 그녀의 의료 기록과 현재 상태, 치료 계획 등을 알고 싶어요. 강미영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전문적인 태도로 돌아왔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의료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접근이 제한될 수 있어요. 알아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봐요. 그리고 이건 매우 개인적인 일이니 비밀로 부탁해요. 네, 회장님, 다른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정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한 가지 더. 내일 오후에 시간을 비워줘요. 좋은 소아과 의사를 만나고 싶어요. 강미영은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질문하지 않고 메모했다. 알겠습니다. 정태우는 사무실에서 늦게까지 일했다. 그는 내일의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윤서와 하루 인형으로 향했다. 마침내 그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다. 그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다. 넓고 럭셔리한 공간이었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차갑고 외로웠다. 그는 냉장고에서 맥주 한 병을 꺼내 테라스로 나갔다. 서울의 밤 풍경이 그 앞에 펼쳐졌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지아야. 그는 속삭였다. 오늘 하루를 만났어. 그리고 하루를 돌보는 소녀도 만났어. 그녀의 이름은 윤서야. 네가 좋아했을 것 같은 아이야. 그는 맥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지금까지 그는 일과 성공만을 위해 살았다. 그것이 지아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간적인 연결, 누군가를 돕는 기쁨, 그리고 아마도 용서. 그날 밤 정태우는 오랜만에 지아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지아는 웃고 있었고 하루 인형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아빠 괜찮아요. 이제 하루는 윤서를 돌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도 윤서를 돌봐줘야 해요.
다음 날 아침 정태우는 새로운 에너지로 일어났다. 그는 빠르게 준비를 마치고 사무실로 향했다. 일본 투자자들과의 회의는 성공적이었다. 정태우는 평소보다 더 열정적이고 집중된 모습을 보였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강미영을 불렀다. 미영 씨, 이수연 씨에 대해 알아본 것이 있나요? 강미영은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네, 회장님, 이수연 씨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말기 췌장암으로 진단받았고 현재 항암 치료를 받고 계세요. 하지만 예후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정태우는 심호흡을 했다. 알겠어요. 그녀의 담당 의사는 누구죠? 김준영 교수님입니다. 종양학 분야의 전문가이시죠. 김준영 교수와 만남을 주선해 주세요. 그리고 소아과 의사는 어떻게 됐나요? 오후 2시에 박지원 교수님과의 만남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서울아동병원의 과장이시고 아동심리에도 전문성이 있으신 분입니다. 좋아요. 고마워요, 미영씨. 오후 정태우는 박지원 교수를 만났다. 그는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다. 정태우 회장님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 교수가 말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정태우는 윤서에 대해 그리고 그녀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어머니의 중병, 아버지의 부재, 그리고 할머니와의 생활까지. 그는 하루 인형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자신의 딸 지아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했다. 제가 윤서를 돕고 싶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녀의 정서적 웰빙에 대해 걱정이에요. 어머니가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박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정 회장님, 윤서 같은 아이들에게는 안정감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일관된 관심과 사랑이 더 필요해요. 특히 어머니가 중병으로 힘든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죠.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정기적으로 그녀를 방문하고 그녀의 일상에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 겪게 될 어려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제가 좋은 아동 심리 상담사를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윤서의 교육에 대해서요. 그녀는 수학에 재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녀의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재능 있는 아이에게는 적절한 도전과 기회가 필요합니다. 특별 수학 프로그램이나 개인 교습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의 호기심과 열정을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정태우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조언 감사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윤서를 도울게요. 박 교수와의 만남 후 정태우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이수연의 담당 의사인 김준영 교수와 만났다. 정 회장님, 이수연 씨에 대해 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김 교수가 물었다. 정태우는 하루 인형과 윤서를 통해 이수연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그리고 그들을 돕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이수연 씨의 상태는 어떤가요? 김 교수는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좋지 않습니다. 췌장암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었고 현재 간으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완치보다는 증상 완화와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태우는 침묵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지아도 비슷한 과정을 겪었다. 얼마나 시간이 남았나요? 의학적으로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현재 상태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치료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태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더 나은 치료법이나 해외 치료 옵션 같은 것이요. 현재 이수연 씨는 가능한 최선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치료도 고려해 봤지만 환자의 상태가 장거리 여행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떤 치료법도 완치를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든 치료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수연 씨가 최대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개인 병실로 옮기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 회장님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태우가 말했다. 이수연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지금 방문 시간입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정태우는 김 교수를 따라 병실로 향했다. 병실 앞에 도착하자 그는 잠시 망설였다. 그는 이수연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확신이 없었다. 준비되셨나요? 김 교수가 물었다. 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정태우는 처음으로 이수연을 보았다. 그녀는 창가에 놓인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마르고 창백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윤서의 사진에서 보았던 그 여성이 틀림없었다. 이수연 씨, 손님이 오셨어요. 김 교수가 말했다. 이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태우를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정태우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씨. 저는 정태우입니다. 며칠 전에 윤서와 박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이수연의 눈이 커졌다. 윤서요, 제 딸이요.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정태우는 의자에 앉아 윤서와 하루 인형을 통해 그들을 알게 된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는 하루 인형이 자신의 딸 지아의 것이었다는 것도 설명했다. 이야기를 들은 이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인형이 윤서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매일 밤 그 인형을 안고 자요. 그리고 항상 인형에게 이야기를 해요. 네, 알아요. 윤서가 그 인형을 정성껏 꿰매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이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윤서는 손재주가 좋아요. 저한테 물려받은 거죠. 저는 예전에 의상 디자이너였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까지는요. 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는 정말 특별한 아이네요. 그리고 이수연 씨, 제가 윤서와 할머니를 돕고 있어요. 그리고 이수연 씨의 치료비도 제가 부담하려고 합니다. 이수연은 놀란 표정이었다. 왜 그러시는 거죠? 저희는 남이잖아요. 정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하루 인형 때문이에요. 그 인형은 제 딸에게 매우 소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인형은 윤서에게 소중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건 제가 뭔가를 돌려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상태를 아시나요? 저는 네, 알고 있습니다. 정태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도 최선을 다해 치료받으셔야 해요. 윤서를 위해서라도요. 이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정태우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서를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윤서를 돌볼게요. 약속합니다. 그날 저녁 정태우는 병원을 나오면서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이수연의 상황이 지아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그는 윤서를 도울 것이다. 그녀가 어머니의 부재를 견딜 수 있도록, 그리고 그녀의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는 차에 올라 양평으로 향했다. 윤서와 박 할머니에게 약속한 파란색 천을 가져가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는 또 다른 선물도 준비했다. 윤서를 위한 수학책들과 그녀가 좋아할 만한 퍼즐 게임들이었다. 도로를 달리면서 정태우는 처음으로 오랜 시간 동안 진정한 목적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사업에서의 성공이나 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돕는 것, 그리고 아마도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찾아왔다. 양평의 산들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정태우는 지난 3개월 동안 매주 주말마다 양평을 방문했다. 그는 윤서와 박 할머니를 위해 많은 것을 했다. 윤서의 교육을 위한 개인 교사를 고용했고 그녀의 수학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 프로그램에 등록시켰다. 또한 박 할머니의 집을 리모델링하여 더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수연의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이수연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다. 항암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은 계속해서 진행되었다. 의사들은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고 이제는 호스피스 케어로 전환했다. 정태우는 이수연이 집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했다. 의료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그녀의 상태를 체크하고 통증을 관리했다. 그 가을의 어느 토요일, 정태우는 평소처럼 양평을 방문했다. 그는 차 트렁크에서 선물 상자를 꺼냈다. 윤서를 위한 새 수학책과 하루 인형을 위한 새 옷이었다. 정태우는 이제 인형의 옷을 만드는 일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윤서의 가르침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었다. 그는 박 할머니의 집 문을 두드렸다. 평소와 달리 윤서가 문을 열었다. 태우 아저씨,
윤서가 반갑게 외쳤다. 오늘 오실 줄 알았어요. 정태우는 미소를 지으며 선물 상자를 건넸다. 윤서야, 안녕. 이건 너와 하루를 위한 선물이야. 윤서는 신이 나서 상자를 열었다. 와, 새 수학책 그리고 하루를 위한 새 옷. 고마워요, 아저씨. 할머니는 어디 계시니? 윤서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다. 엄마 방에 계세요. 엄마가 오늘 많이 아프세요. 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나. 내가 가볼게.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이수연의 방으로 향했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린 후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이수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박할머니는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다. 이수연은 몇 달 전보다 훨씬 더 마르고 창백해졌다. 정태우 씨, 이수연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셨군요. 정태우는 침대 옆으로 다가가 앉았다. 네, 왔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이수연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것은 더 많은 고통처럼 보였다. 솔직히 좋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오셔서 기뻐요. 박할머니가 일어섰다. 저는 윤서를 봐야 할 것 같아요. 잠시 둘이 이야기하세요. 박할머니가 나가자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정태우는 이수연의 마른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윤서는 어떤가요? 이수연이 물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수학 성적이 정말 좋아요. 선생님들도 그녀의 재능에 놀라고 있죠. 그리고 하루 인형과 함께 항상 행복해 보여요. 이수연은 미소를 지었다. 이번에는 진짜 미소였다. 정말 감사해요, 정태우 씨. 당신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정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윤서와 하루 인형 덕분에 제 인생이 변했으니까요. 이수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정태우 씨,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말하지 않아도 제 몸이 말해주고 있어요. 정태우는 말을 하려다 그만두었다. 그는 이수연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었다. 윤서를 부탁드려요. 이수연이 계속했다. 제가 없은 후에도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태우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합니다. 제가 윤서를 돌볼게요. 제 딸처럼요. 이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떠난 후에 윤서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아이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요. 하루 인형을 통해서요. 정태우는 자신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꼈다. 약속합니다. 그날 저녁 정태우는 윤서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박할머니는 이수연을 돌보고 있었다. 식사 후 윤서는 정태우에게 학교에서 배운 새로운 수학 문제를 보여주었다. 태우, 아저씨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윤서가 자신감 있게 물었다. 정태우는 문제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고등학교 수준의 대수학 문제였다. 쉽지 않은데 네가 도와줄래? 윤서는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며 문제풀이 과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정태우는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다. 윤서는 정말 수학에 재능이 있었다. 윤서야, 넌 정말 똑똑하구나.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윤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과학자요. 우주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요. 우주라? 왜 우주에 관심이 있니?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작은지 느껴져요. 하지만 동시에 우주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별들도 우리도 모두 같은 우주의 일부니까요. 정태우는 윤서의 말에 놀랐다. 11살 소녀의 생각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 그래서 하루 인형도 중요해요. 윤서가 계속했다. 하루는 저와 연결되어 있고 하루를 통해 엄마와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태우 아저씨와도요. 정태우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 그때 방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박할머니가 급하게 정태우를 불렀다. 정태우, 씨, 빨리 와주세요. 정태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윤서야, 여기 있어. 금방 돌아올게. 그는 빠르게 이수연의 방으로 향했다. 방에 들어서자 그는 이수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호흡은 얕고 불규칙했으며 얼굴은 창백했다. 의사를 불렀어요. 박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정태우는 이수연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이수연은 눈을 겨우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윤서, 그녀가 속삭였다. 윤서를 데려올까요? 정태우가 물었다. 이수연은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정태우는 재빨리 방을 나가 윤서를 데려왔다. 엄마, 윤서가 이수연에게 달려갔다. 이수연은 약한 미소를 지으며 딸의 손을 잡았다. 윤서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엄마,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윤서야, 엄마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루 인형을 통해서 하루를 볼 때마다 엄마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줘.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알았어요, 엄마. 이수연은 힘겹게 손을 뻗어 윤서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용감하게 자라, 윤서야. 넌 특별한 아이야. 그리고 정태우 아저씨를 믿어. 아저씨가 널 돌봐줄 거야. 윤서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이수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고 그녀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다. 그날 밤 이수연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가족들 곁에서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은 채로. 다음 며칠은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다. 장례식이 치러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수연을 추모하기 위해 모였다. 정태우는 모든 것을 준비했고 윤서와 박 할머니 곁에서 그들을 지지했다. 장례식 후 정태우는 윤서와 박 할머니를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근처에 새 집을 마련하고 그들이 그곳으로 이사할 것을 제안했다. 윤서가 더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어느 날 정태우가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강미영이 급하게 들어왔다. 회장님,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박윤서의 아버지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정태우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라고요? 박준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가 양평의 박 할머니 집에 나타났다고 해요. 그리고 윤서를 데려가겠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정태우는 즉시 차를 몰고 양평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박준호는 3년 동안 가족을 버렸다. 그리고 이제 이수연이 세상을 떠난 직후에 나타나다니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웠다. 바로 할머니의 집에 도착하자 정태우는 현관에서 격렬한 논쟁 소리를 들었다. 그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박 할머니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는 40살 정도로 보였고 지친 모습이었다. 그는 분명 박준호였다. 정태우 씨, 박 할머니가 그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박준호는 정태우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누구죠? 정태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정태우입니다. 윤서와 박 할머니의 친구입니다. 친구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어머니, 이 사람이 누구길래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겁니까? 박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준호야, 정태우 씨는 우리에게 큰 도움을 주셨어. 수연이가 아플 때도 그리고 수연이가 떠난 후에도. 박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지금 제 딸을 데려가려는 건가요? 저는 윤서의 아버지입니다. 법적 권리가 있어요. 정태우는 심호흡을 했다. 박준호 씨, 먼저 앉아서 이야기하는 게 어떨까요? 윤서는 지금 어디 있나요? 학교에 갔어요. 박 할머니가 대답했다. 곧 돌아올 거예요, 야.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다. 박준호 씨, 정태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이 3년 동안 어디에 계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박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사고 후에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부산에서 일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셨군요. 왜죠? 수연이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 딸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이제 제가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정태우는 박준호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말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박준호 씨, 윤서는 지금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어머니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많은 변화를 겪고 있어요. 갑자기 당신이 나타나서 그녀를 데려간다면 그녀에게 또 다른 충격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녀의 아버지입니다. 박준호가 고집했다. 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서의 안정과 행복입니다. 저는 제안이 있습니다.
윤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우리 모두 함께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그리고 윤서의 의견도 들어봅시다. 박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제 딸을 빼앗으려 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정태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저는 윤서를 빼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그녀를 돕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녀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아들과 정태우 사이의 긴장이 조금이나마 완화되는 것을 느꼈다. 준호야, 박 할머니가 말했다. 정태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수연이의 치료비도 감당하지 못했을 거야. 그리고 윤서도 많이 의지하고 있어. 박준호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들은 윤서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윤서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녀는 거실에 모여있는 세 어른들을 보고 놀랐다. 특히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에 그녀는 말을 잃었다면 아빠? 윤서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박준호는 일어나 딸에게 다가갔다. 윤서야, 아빠야. 많이 컸구나. 윤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불안이 가득했다. 정태우는 그녀의 표정을 보고 마음이 아팠다. 윤서야, 정태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빠가 돌아오셨어. 우리 모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아.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방을 내려놓고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러나 아버지 옆이 아닌 정태우 옆에 앉았다. 박준호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서야, 박 할머니가 말했다. 아빠가 너와 함께 살고 싶대. 어떻게 생각하니? 윤서는 침묵했다. 그녀는 하루 인형을 가방에서 꺼내 품에 안았다. 윤서야, 박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가 오랫동안 떠나 있어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 돌아왔어.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윤서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정태우를 바라보았다. 태우 아저씨, 어떻게 해야 해요? 정태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것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는 윤서를 사랑했고 그녀를 돌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박준호가 윤서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윤서야, 정태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리고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해. 하지만 결정은 네가 해야 해. 넌 이제 충분히 커서 네 생각을 말할 수 있어. 윤서는 하루 인형을 더 꽉 안았다. 저는 아빠와 함께 살고 싶지만 할머니와 태우 아저씨도 보고 싶어요. 박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물론이지, 윤서야. 할머니와 정태우 씨도 계속 만날 수 있어. 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윤서야. 내가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할머니도 항상 여기 계실 거야. 그럼 하루는요? 윤서가 물었다. 뭐 하루? 박준호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내 고민형이요. 윤서가 인형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하루는 태우 아저씨 딸의 인형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특별해요. 박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정태우를 바라보았다. 정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루 인형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히 설명했다. 물론 하루도 함께 갈 수 있어. 박준호가 말했다. 하루는 너의 소중한 친구잖아. 윤서는 조금 안심한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아빠, 우리 어디서 살 거예요? 아빠는 부산에서 일하고 있어. 그래서 부산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윤서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부산이요? 하지만 서울은요? 태우 아저씨가 제가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셨는데. 박준호의 표정이 굳었다. 윤서야, 아빠도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부산에도 좋은 학교가 많아. 정태우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보고 개입했다. 박준호 씨, 제안이 있습니다. 윤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는 특별한 수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요. 윤서는 그곳에서 정말 잘 적응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그녀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학교를 옮기는 것은 그녀의 교육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죠? 박준호가 물었다. 윤서가 현재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도록 서울에 집을 마련해 드리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박준호 씨도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박준호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죠? 우리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닌데. 정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윤서는 저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인형을 통해 저는 제 딸의 일부를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윤서를 돕는 것은 제 딸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박준호는 말이 없었다. 그는 정태우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의심과 혼란, 그리고 약간의 감사함이 섞여 있었다. 아빠, 윤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울에 있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들도 여기 있고 학교도 좋아요. 그리고 태우 아저씨도 가끔 볼 수 있잖아요. 박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윤서야, 아빠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 하지만 서울에서 다시 시작하는 건 쉽지 않을 거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태우가 말했다. 제 회사에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어요. 박준호 씨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우리 회사는 건설 회사입니다. 박준호는 놀란 표정이었다. 정말요? 하지만 왜 그렇게까지? 윤서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수연 씨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박 할머니가 개입했다. 준호야, 정태우 씨의 제안을 고려해봐. 이건 윤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일 수 있어. 박준호는 딸을 바라보았다. 윤서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좋습니다. 서울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정태우가 대답했다. 윤서의 법적 보호자는 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제가 내려야 합니다. 도움은 감사히 받겠지만 제 딸의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윤서는 당신의 딸입니다. 저는 단지 그녀를 돕고 싶을 뿐입니다. 긴장감이 조금 완화되었다. 윤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하루 인형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하루야, 우리 모두 함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몇 주 후 모든 것이 정리되었다. 정태우는 서울의 좋은 지역에 아파트를 마련했고 박준호는 정태우의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건설 현장 관리자로 그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직책이었다. 윤서는 같은 학교를 계속 다녔고 박 할머니는 양평에 집을 지키며 주말마다 서울을 방문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했다. 정태우는 윤서와 정기적으로 만나 수학을 가르쳤고 박준호는 점차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되찾아갔다. 그들은 서로를 존중하며 윤서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했다. 1년이 지난 어느 봄날, 정태우는 윤서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윤서는 여전히 하루 인형을 데리고 다녔지만 이제 인형은 더 이상 찢어지거나 낡은 모습이 아니었다. 정태우와 윤서가 함께 새 옷을 만들어 입혔고 잃어버린 눈도 새 것으로 교체했다. 하지만 왼쪽 팔의 자수 지아의 이니셜은 그대로 남겨두었다. 태우 아저씨, 윤서가 말했다. 하루가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정태우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하루는 이제 행복해. 너와 함께 있으니까. 아저씨, 딸도 하루를 보면 기뻐할 것 같아요. 정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럴 것 같아, 윤서야. 지아는 하루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정말 행복해할 거야. 윤서는 하루 인형을 바라보았다. 지아 언니가 하루를 통해 저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엄마처럼요. 정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모르지.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태우 아저씨, 저는 언젠가 우주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증명할 거예요. 정태우는 웃었다. 난 네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 윤서야. 그들은 계속 걸으며 봄 햇살을 즐겼다. 정태우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변했는지 생각했다. 지아를 잃은 후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닫았다. 하지만 윤서와 하루 인형을 통해 그는 다시 마음을 열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한 소녀의 멘토이자 친구였고 박준호의 동료였으며 박 할머니의 지원자였다. 정태우는 윤서가 하루 인형에게 무언가를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지아도 그렇게 하루에게 비밀을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니? 정태우가 물었다. 윤서는 미소를 지었다. 비밀이에요. 정태우는 웃었다. 알았어. 비밀은 지켜줄게. 갑자기 윤서가 멈춰서서 정태우를 바라보았다. 태우 아저씨 감사해요. 저와 아빠 그리고 할머니를 도와주셔서요. 정태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윤서야. 내가 너에게 감사해야 해. 너와 하루 덕분에 내 인생이 다시 의미를 찾았으니까. 윤서는 환하게 웃었다. 그녀는 하루 인형을 들어 정태우의 볼에 가볍게 대었다.
하루가 키스해드리래요. 정태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고마워, 하루야. 그날 저녁 정태우는 윤서를 집에 데려다주고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그는 테라스에 앉아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갑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지아가 하루 인형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지아야, 그는 속삭였다. 약속을 지켰어. 하루는 이제 행복해. 그리고 나도 그래. 바람이 불어오며 정태우의 얼굴을 감쌌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부드러운 손길 같았다. 그는 눈을 감고 그 감각을 느꼈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정태우는 이제 알았다. 상실의 아픔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치유가 찾아온다는 것을, 낡은 고민형을 통해, 한 소녀의 사랑을 통해,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하루 인형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의 매개체였고 기억의 보관소였으며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다. 하루라는 이름처럼 봄의 시작과 같은 새로운 희망을 상징했다. 정태우는 이제 미래를 기대했다. 윤서가 자라는 것을 보는 것, 그녀가 꿈을 이루는 것을 돕는 것, 그리고 아마도 그 자신도 다시 한번 사랑을 찾는 것. 인생은 계속되고 하루 인형의 약속처럼 항상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있었다.